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형유산정보학과 3학기에 재학 중인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원래 제 계획은 이 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을 아시아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진 좀 나가지 못했고, 대신에 제가 이번에 살펴볼 게 동아시아 문화의 사례, 동아시아 무형유산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이제 과거, 왕, 제후 이런 있는 계층들의 재산을 이제 국가의 소유물로 전유하려던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파괴돼서는 안 되는 그런 세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주범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육이나 문화의 진흥 그리고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영원한 이제 연합국들이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공동 주최로 이제 회의가 개최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본다면 연합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의 공동 주최, 결국에는 서구가 중심이 되어 이 문화유산을 처음을 이끌어 나갔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유산은 이제 국경을 기준으로 보통 설정이 되잖아요. 뭐 어떤 나라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산이.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자국의 유산이 많이 등재될수록 이제 우린 문화 국가다라는 그런 걸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1990년대부터 세계 각지의 문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제 정치의 문화를 통한 이미지 전략은 더욱 중요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 전략으로서 이런 문화 시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가 우리나라한테 철도를 이제 부설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병인양요 때 가져갔던 책들을 잠시 빌려준다든지 그런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움직임이 요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시면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발칸반도,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도 있네요. 보면은 유럽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다는 게 지금 동그라미가 다 문화유산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 자체가 유럽에만 편중되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유산 등재 현황으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 문화재청에서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프랑스에 38개가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에 14개, 그리고 스페인에 42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중심인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물론 캐나다가 미국이 아니긴 하지만 서부 열강으로 들어갈 수 있죠.
캐나다가 16개, 그리고 미국 21개,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동아시아 질서인 중국이 49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일본이 19개. 중국 밑에 19개, 중국 밑에. 아, 여기 있네요. 일본도 19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안 보이네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 질서에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구 대비로 한번 나눠봤어요? 인구 대비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처음에 문화재청에서 참고를 한 건데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문화재청이 개념이 좀 예를 들어 나라가 있으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거는 북한으로 등재를 해버리고 어떤은 조선인민주의공화국으로 등재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등재. 예예, 북한이 같은 북한은 고구려 고분하고 개성 아 그게 무형유산이구나. 그렇지. 예, 무형유산에서 그래서 좀 명칭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문화재청. 혼란스러운 거 없어요. 아무튼 예, 이게 문화유산인데요. 저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간다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일단 무형문화유산을 접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한국의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동 등재를 포함해서 지금 19개 맞나요? 19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무형유산 등재 현황은 제가 보니까 거의 아시아 아니면 동아시아로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그냥 유형적인 유산 그런 거에 비해서 4개나 더 많고 무형유산이, 그리고 중국은 아까 49개였는데 29개, 그리고 일본은 아까 16개인가 그랬는데 22개로 유형유산보다 무형유산에 좀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동아시아가. 이런 각국 간의 내셔널리즘, 즉 국가주의적인 면모가 이제 유산 등재와 결합이 돼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동아시아, 즉 한중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유산이 편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의 분쟁입니다. 먼저 동아시아로 무형유산이 편중되는 것을 확인해 보자면 우리는 그 동아시아로 무형유산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유네스코 자체에서 심사 대상 건수를 국가별 한 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별 한 건으로 제한을 하지만 제가 아까 듣기로는 뭐 2013년부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 건씩 이제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기준이 공동 등재를 포함해서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 등재의 경우에는 이제 심사 대상, 즉 유네스코의 대상에 심사 대상 건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올리면 올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분쟁인데요. 제가 아까 동아시아에 중점을 더 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무형유산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2005년에 우리나라 강릉 단오제 등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릉 단오제를 등재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자기 나라가 단오라는 풍속이 원래 먼저 있었으며 이제 원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릉이 그것도 우리의 우리의 영향을 받은 한국이 이렇게 등재를 하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무형유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단오 관련 연구 성과나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자기네 학자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단오절 대신에 용선 축제라는 식으로 이름으로 해가지고 2009년에 등재를 따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논란 그리고 두 번째로 2009년 조선족의 농악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농부라는 이름으로 등재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 중국 자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조선족, 자기 소수민족들의 그런 문화를 자기들이 포함하고 있어야 이 나라가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이제 무형유산을 이렇게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나라가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속계나 국악계에서는 이제 조선족 농악의 원료는 우린데 왜 얘네들이 먼저 인정을 받느냐. 결국 단오제랑 또 비슷한 맥락이죠. 서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미안한데. 잠시만요. 그래서 그 2009년에 이제 기자가 뉴스에 실게 되는데요. 자체가 세계유산 등재, 중국의 선수 뺏긴 농악. 결국 자신들의 것을 이제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단오제를 싫진 않았지만 단오제도 중국의 뉴스에서 했다면 한국에게 뺏긴 그 단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이런 정치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2년에 저희가 아리랑이 등재가 되었는데요. 한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게 된 계기도 일단 중국 때문이고 그리고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등재한 것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제 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문화 갈등은 오랫동안 문화유산과 문화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아까 언급을 하였던 공동등재라는 걸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권장을 하는데요. 그 공동등재마저도 이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다른 양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과의 사이를 살펴봤다면 일본과의 사이도 살펴보는데요. 주로 일본은 무형보다도 유형 쪽에서 저희와 좀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함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군함도라는 게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그 한 근처에 위치한 섬이에요. 근데 그게 일제 징용, 이런 강제 징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얘네가 등재 신청을 했을 때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 얘네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했어요. 결국 이게 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유형 유산에 대한 논란이 그 밖에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나마 무형유산에서 뽑자면 작년에 우리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의 등재예요. 일본에서는 해녀라고 쓰는데 일단 암이라고 읽는데요. 근데 아마라고 읽는데요. 암이라고 죄송해요. 암이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은 처음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조선 즉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시기였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3000년부터 우리가 해오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러한 그런 논란이 일본하고 저희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주제도 해녀 한일전 해가지고 해녀의 그 한국과 일본의 다투는 거 그런 거. 이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 등재 일본 앞질렀다. 기사 보면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결국 기사 자체에서도 약간 좀 조장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등재와에 대한 조장. 물론 일본하고 우리는 그런 특수한 정치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너무 이게 등재가 각국에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언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이제 바틱이라는 천연 염색법이 있대요. 여기 지금 바틱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천연 염색법을 이제 세계유산에 올리려고 딱 이제 하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나 막 이런 주변 나라들에서 우리도 천연 염색법 할 수 있는데 왜 너네만 올리냐 하는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나 아니면 아르메니아가 등재 신청한 전통 십자가 공예 카츠카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문제를 제기한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사한 아이템, 비슷한 아이템들이 이제 등재를 두고 벌어지는 목록 등재 사업으로 이제 성격이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이번에 수업할 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끝맺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로 유산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제 질서도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유산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아시아의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더 알려주시고 싶은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